네, 대현TV 애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의도 2프로 시작하겠습니다. 늘 함께 해주고 계신 여의도의 제갈량 장경상 프로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주제는 DJ와 노무현의 외교 안보 책사로 불렸던 라종일 가천대 석자 교수의 충격적 발언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종일 교수가 오늘 조선일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국정원, 국내의 그 안보를 담당하는 기관인데 국정원에도 고정 간첩, 영국에 있었던 블레이크라고 하는 고정 간첩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상당히 충격적입니다. 물론 장프로님은 충격적이지 않게 받아들이셨더라고요. 고정 간첩을 혹시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봤죠. 그러세요? 네, 저는 왜냐면 제가 이제 강원도 고성이잖아요. 거기가 원래는 6.25 전에는 양양 이북당이라 원래 그 해방 정국에서는 6.25 전까지는 북한 땅이었거든요. 1953년도까지 북한 땅이었단 말이죠. 제 친구 아버님이 고정 간첩으로 잡히셨어요. 제 친구 아버님. 고성에서요? 예. 근데 이제 제 친구 아버님이 한번 이제 거기는 이제 예전에는 어부들 배를 타고 왔다 갔다 하시다가 지금은 이제 북방한계선이라는 게 있는데 그렇죠. 그 월선을 좀 하세요. 왜냐하면 이제 고기를 쫓아가다 보면 그렇죠. 바다에는 경계선이 안 보이잖아요. 휴전선이 안 보이잖아요. 맞습니다. 옛날에는 기기도 다 지금보다는 훨씬 더 이제 부족할 테니까. 그렇죠. 네네. 월선을 하게 되면 북한에 납포가 돼요. 납북이 되고 피랍이 되죠. 납포가 되면은 북한에 갔다가 한 달 이렇게 있다가 이제 풀어주긴 해요. 근데 그 기간 동안에 그 당시에는 세뇌 교육을 받느니 어쩌는지 그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근데 한 번 정도 그 친구 아버님이 그런 적이 있었어요. 납포됐다가 오셨으니까. 근데 그거는 이제 제가 이제 아주 기억을 못할 어렸을 때 얘기죠. 근데 그 친구 아버님이 이제 고정 간첩으로 잡히실 때는 저희가 이제 거의 국민학교 그때 한 5, 6학년 때인가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근데 그거는 환경적으로 그럴 수 있다 손치는데 지금 국정원이라는 곳은 대한민국 안보의 최일선이면서 또 안보의 핵심 중심인데 이 안에 이게 지금 예전에 KGB 요원이면서 M16 이게 영국의 정보국인데 여기에 이중 스파이를 했다라고 하는 이 조지 블레이크, 이 얘기를 예를 들면서 이 조지 블레이크 같은 어렸을 때부터 이 KGB가 교육시키고 그러면서 어떤 기관에 침투시킨 그런 고정 간첩이 국정원에 있다. 이건 굉장히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근데 충분히 가능성은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그 역사 공부를 위해서 이제 유럽사나 이런 것들을 많이 이제 보게 되는데 이제 더 레프트라는 책이 있는데 그 좌파의 역사들을 보면 소위 해서 냉전 시대 때의 소련이라고 하는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미국도 많은 사람들을 그 해외에 있는 소위에서 우리나라 이제 대한민국 같이 저개발 국가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많은 인센티브를 주잖아요. 장학금을 주고 하면서 교육을 시키면서 거기서 자기들의 어떤 그 국가적 어떤 이념이나 어떤 세계관 이런 것들을 대표하게 만들어 주잖아요. 그런 걸 확산시키기 위해서 소련도 똑같은 일을 했거든요. 소련은 역으로 똑같은 일을 했어요. 돈을 줘가면서 장학금을 만들고. 그래서 그런 장학생들이 생기는 거예요. KGB 장학생이네요. 이를테면. 그렇죠. 우리는 CIA나 FBI 장학생이 있으면 저쪽은 KGB 장학생이 있는 거죠. 우리 그래서 이제 풀브라이트 국무장관 무슨 장학생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로 있잖아요. 저쪽도 똑같이 KGB 장학생이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장학금 받고 이제 미국이나 영국 유학 가면 맞습니다. 영국에 무슨 재단에서 스폰을 해주는데 미국도 마찬가지인데 알고 보면 그게 이제 정부 산하에서 예산 좀 지원받고. 그렇죠. 예전에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지금 유럽이 EU가 아무리 잘 나간다 하더라도 2차 세계대전이 끝났을 때 유럽은 완전히 거지였어요. 거기다 이제 마샬 플랜이라고 그래가지고 미국이 돈을 퍼붓잖아요. 그래서 오늘날 이제 유럽이 형성되는 거잖아요. 결국 기반이 닦여지는 거잖아요. 그 당시에는 미국의 자원이 없으면 다 죽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죠. 그리고 48년도에 우리 미국이
그 돈줄 끊으면 끝인 거죠. 뭐 미국이 돈을 안 주면 이제 나라의 재정이라고는 제로인데 밀가루 안 주면 이제 예, 그렇죠. 예, 국수 먹기 힘든 거죠. 똑같은 네. 얘기로 소련도 마찬가지거든요. 아. 예, 소련이 동유럽뿐만이 아니라 네. 속에서 서유럽 그리고 아시아 국가도 마찬가지. 그래서 이제 중국하고 북한에 다 이제 소련이 적극적으로 돈을 지원해 가지고 속에서 중국 경제하고 이제 속에서 북한 경제라고 하는 것이 기반이 그렇게 구축이 되는 거잖아요. 예. 그 당시에 거기만 그랬겠냐고요. 영역 완전히 뭐 전 세계적으로 땅 먹기인데. 그렇죠. 그래서 끊임없이 이제 뭐 미국에도 소위 얘기해서 KGB 장학생이 있는 것이고 예. 미국에서 또 역으로 또 FBI 장학생이 또 모스크바에 있는 거잖아요. 아, 예. 그것이 그렇죠. 이제 쭉 유지가 됐으면 70년대, 80년대까지 그게 계속 있었다고 봐야 되겠죠. 아, 예, 그게 기본적으로. 이제 냉전 시대 이를테면 산물일 수 있는데 이제 냉전은 해체가 됐죠. 그러면서 이제 그런 스파이 같은 것도 좀 과거와는 좀 다른 양상이죠. 요즘은 그렇죠. 이제 뭐, IT라든가 전자기기 통신 뭐 이런 걸 통해서 이제 다른 방식으로 좀 이루어지는데 아직 그 한반도에 분단선을 두고 있는 남과 북은 그런 좀 냉전의 산물로 이 간첩이라는 고정 간첩 또 스파이 이런 것들이 좀 남아있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근데 다만 이제 라정일 교수가 그럼 왜 이 타이밍에 갑자기 무슨 국정원에 고정 간첩이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한 걸까요? 근데 이제 이게 저는 이제 좀 묘하게 보는 게 예. 최근에 이제 우리 사회의 한 현상 중에 하나가 이게 우파하고 좌파의 어떤 대립 구도가 아니라 현재 문재인 정권이라고 상징되는 속에서 이건 뭐 사이비 좌파라 그래야 되나? 예. 이 사이비 좌파 쪽하고 좌파 내부에서 우리가 진짜 좌파다라고 하고 하는 사람들하고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헤게모니 싸움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 아 조금 네. 무식한 좌파와 유식한 좌파 뭐 이런 개념인 것 같은데. 무식한 정도가 아니라 이쪽은 그냥 그 속에서 친북 좌파 우리가 아는 뭐 NLP라고 했을 때 속에서 뭐 내셔널리즘을 바탕으로 한 민족주의를 바탕으로 한 NL 쪽에게 이제 극단적인 어떤 사고들 때문에 오히려 진보 진영 자체가 욕을 먹고 망한다. 그래서 이제 뭐 소위 얘기해서 뭐 진중권 유부터 시작해서 이상하게 좌파를 대표하는 사람 지식인들과 이런 사람들이 좌파를 공격하는 이게 각광받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요즘 뭐 아무래도 현 정권을 때리는 사람들이 대표적인 논객들이 다 과거 문재인을 지지했던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우파가 눈여겨봐야 할 게 뭐냐면 이거는 이 사람들은 우파 쪽을 지지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좌파를 제대로 다시 세우자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싸움이 잘못하면 우파는 완벽하게 그럼 다음 넥스트 소위에서 반문 다음을 하는 소위에서 주도권 다툼에서 배제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죠. 이게 좀 중요한 게 제대로 좌파를 하자는 게 아니에요. 좌파를 하면 안 된다는 거지. 사이비 좌파도 좌파는 좌파예요. 그리고 진짜 좌파라고 하는 것도 좌파는 좌파예요. 좌파의 본질은 인간 개개인의 자유로움보다는 사회를 우선해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를 위해서는 개인의 희생도 그렇죠. 필요하면 한다. 근데 그게 극단적으로 간다는 거죠. 과도하게.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개인의 자유를 끊임없이 추구하고 그거를 잘 서포트하기 위한 소위 얘기해서 사회의 존재냐 아니면 사회를 위해서 개인은 그냥 그 하부적으로 존재하는 거냐 이건 다른 거거든요. 그렇죠. 분명히 다른 겁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집단적 논리로 집단적 우위로 어느 특정 집단이 가지고 있는 정의 그것이 모든 보편적 정의라고 해서 주장하는 거는 반드시 전체주의로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좌파를 갖다가 극단적으로 배제하는 이유거든요. 좌파는 내재적으로 전체주의로 가고자 하는 속성이 있어요. 요즘 문재인 정권이 뭐 그런 거 아닙니까? 문재인 정권은 이제 사입인데 이제 아주 이거는 뭐 극단적으로 철학도 없고 이념도 없고 그냥 자기들 마음대로 하니까 더 큰 문제인 거죠. 야, 근데 참 그 말씀하시니까 철학과 이념도 없는데 정권을 잡은 거 보면 어떨 때 보면 참 대한민국 참 안타깝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근데 뭐 그럼 우파가 원인 제공을 한 거니까. 쉽게 얘기하면 국민들의 감정에 이제 불을 일러서 원인 제공을 한 거니까. 그럼 우파 안에는 그러면 고정 간첩이 없을까요? 우파 내에도 있죠. 왜 없겠어요? 기본적으로. 왜냐하면 이제 뭐 그거는 뭐 그 사람들이 사는 방식 본인도 본의 아니게 그럴 수도 있지만 사는 방식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냐하면 이제 저쪽에서 이쪽으로 이제 심어놓은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 그렇죠. 의도적으로 와서 이제 소위에서 계속 이제 우파 내에서 활동하면서 아주 그 결정적인 순간에 국면들마다 이제 소위에서 좀 잘못 가는 길들을 만들어낼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핵심적인 게 뭐냐면 최근에 이 현상. 소위 원래 좌파들이 좌파를 끊임없이 서로 부딪히면서 공격하고 있는 현상. 이 현상이 한편으로 보면 구경하는 입장에서는 좋지만 더 본질적으로 국가가 나가야 될 방향을 제시하는 데는 굉장히 왜곡된 현상을 볼 수 있어요. 어떤 왜곡된 현상을 말씀하시나요?
좌파라고 저는 본질적으로 좌파라고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은데 이것이 네. 바람직한 현상으로 비춰줄 수 있다는 거죠. 아, 좌파가 네. 나라를 국정을 제대로 이끌 수 있는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런 것처럼 비춰지거나. 근데 그 방향성 자체가 저는 네. 틀렸다고 봐요. 방향성 자체가 좌파가 틀린 이유는 그 방향성이에요. 네. 그러니까 인간 본성에 뿌리를 두지 않는다는 거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인간의 자연스러운 역사가 있어요. 네네. 역사라고 하는 건 끊임없이 현실 속에서 만들어져 가고 축적돼 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좌파는 어느 날 이상적으로 튀어나온 거예요. 이상 세계를 그려가지고. 우파는 예. 공상이나 이상을 하지 않아요. 이상적인 세계를 그리지 않습니다. 되게 경험론적이죠. 아, 그렇죠. 경험치가 그걸 바탕으로 쭉 온 거예요. 여기에 이제 반대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19세기에. 그러니까 주류 메인스트림에 이제 뭐 하부 혹은 뭐 아니면 뭐 뭐랄까 서브 개념으로 그러니까 안티테제로 등장한 건데, 네네네. 안티테제로 등장한 건데 오늘날 좌파가 나름대로의 메인을 잡아나가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경향성이 있는데, 네네. 근데 이 사람들은 메인으로서의 책무성을 가지지 않아요. 왜 끊임없이 안티테제로서 존재하려고 그래요? 아, 그냥 반대만 한다는 그렇죠. 얘기군요. 안티로서 존재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메인스트림에 있는 사람들 계속 공격만 하는 죠. 이렇게 그렇죠. 상대로 규정하고 계속 때리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자유와 민주 이런 것들을 주장하면서 본질적으로 굉장히 많이 사람들을 갖다가 윽박질러요. 강압을 해요. 좌파의 특성이에요. 좌파는 예. 왜냐면 좌파는 정의를 이미 상정해 놨어요. 우파는 정의를 상정하지 않습니다. 아, 그렇죠. 그렇죠. 우파에서 정의라고 하는 건 우파의 논리가 아니에요. 사회라고 하는 정의하고 공정하고 거리가 멀어요. 예. 기본적으로 그건 각각 개인의 문제예요. 뭐 이를테면 살면서 만들어진다. 개인도 사람마다 다 틀려요. 네, 다 다르고요. 저도 제가 가지고 있는 양심에 따른 정의의 기준이 틀리고 우리 뭐 김 대표님도 틀리고 다 틀리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획일화된 걸로 규정을 해 나가면 그건 누구 걸로 할 거예요? 그럼 이제 합의를 찾아야 되는데. 보편적 정의라는 거는 저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람이 주의거든요. 보편적 정의라고. 왜냐면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 불완전한 존재들이 불완전한 것들이 모이면 더 불완전해지지 이것이 완전해지지 않아요. 아하. 근데 어떨 때는 어쨌든 하나의 뭐 합의를 보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그 노력에 따라서 이런 가정, 이런 상정은 하자. 이 정도 가이드라인은 두자. 뭐 이런 거는 사회적 그게 합의가 최소한이라는 거죠. 최소한. 그래서 법이라고 하는 것이 최소한으로 작동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법이 최대한으로 작동하면 안 되는 거죠. 그거 안 되죠. 안 되죠. 그래서 법이라고 하는 거는 최소한의 규정이어야 되고 그 최소한으로 작동해야 돼요. 네네. 그래야지만 인권이 존중되고 자유가 보장돼요. 법이 최대한으로 작동된다 그러면 그게 전체주의거든요, 사실은. 그게 지금 추미애가 하는 발상이네요. 그렇죠. 이제 뭐 그래서 제가 좌파를 되게 좌파가 감정, 사람들의 마음을 다독이고 감정인 것처럼 하지만 좌파는 굉장히 기계적이에요. 제가 말씀드린 인간 본성을 존중하지 않는다고 좌파는. 맞네. 추미애가 약간 사이비 좌파긴 한데 딱 들어맞는 게 인간 본성을 존중하지 않는 건 딱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주 기계적으로 사고해요. 기계적으로 나누고. 그렇죠. 극단적으로. 네, 극단적으로 하죠. 자, 저는 이 라종일 가천대 석좌 교수가 국정원에도 고정간첩이 있다라고 하는 주장을 한 거는 그 현재 문재인 정권을 이끌고 있거나 그 백업을 해주고 있는 운동권 세력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 뭐 심지어는 이제 예를 들면 대북 정책이라든가 외교 안보 문제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이거 뭔가 얘들이 좀 잘못됐고 잘못 알고 가는 길이다. 뭐 그런 것을 얘기하고 싶은데 잘 안 먹히니까 좀 충격적으로 좀 전에 이제 말씀드린 뭐 이런 그 조지 블레이크라고 해서 지금 사진에 보이는 이 사람인데 영국과 구소련의 이중 간첩 역할을 했던 이 사람 나중에 이제 뭐 책도 쓰고 했는데 98세까지 살았네요. 이 양반 오래 살았네요. 자, 이런 거 보면서 운동권이 주도하고 있는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 대해서 이제 나이 80 우리 나이로 하면은 아마 82쯤 되셨을 겁니다. 라종일 교수님이. 이렇게 나이도 먹고 앞으로 이제 뭐 살아갈 날이 많지 않아지면 많이 안 남았다 싶으면 뭔가 좀 제대로 된 얘기를 하고 싶어지는 뭐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좌파 내부에서 소위 얘기해서 주사파들이 지금 현재 에워싸고 있는 소위 얘기해서 문재인 정권 본인들은 이제 계속적인 좌파 정권이니까 그렇죠. 결국은 지금 이거는 문재인 정권이 무너지고 있는 확실한 시그널이라고 봐요. 모든 정권은 내부에서 무너지면 그때부터 급속도로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죠. 결국 이제 그 현상의 한 단초라고 봐요. 결국은 좌파 내부에서 소위 얘기해서 또 다른 측면에서의 헤게모니 소위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고 너들 때문에 우리가 망한다. 그러니까 너들이 죽어야 된다. 라는 이제 주장을 하게 되는 거죠. 이거는 박근혜 정부 때도 똑같았어요. 이게 그때 이제 유승민이나 이제 이런 사람들이 주장했던 거하고 똑같아요, 이게.
당신은 우리가 원래부터 추구하겠던 우파가 아니다라는 이제 주장을 펼치는 거죠. 드디어 그러면 이제 좌파의 분열이 시작된 거군요. 그렇죠. 내부에서 이제 명백하게 지금 이제 균열이 생기고 이제 무너져 내리는 거죠. 근데 넥스트 스텝을 가기 위한 자기들 나름대로의 포석이죠. 다음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왜냐면 뺏길 수는 없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네. 그래서 제대로 된 좌파가 이제 다시 바로 세워야 된다라는 이제 주장들을 펼치기 위한 밑자락들인 거죠. 근데 보통 그러다가 망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이제 그러다가 이제 왜냐면 상대도 가만 안 있거든. 그러다 골로 가죠. 네. 그렇다고 해서 이제 그래 우리 소위 386들이 임종석부터 해서 386들이 이인영 이런 사람들이 우리가 잘못했어 미안해 이러겠냐고요. 그렇죠? 그렇게 안 하죠. 예.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원래 또 좌파가 잘 안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사과를 잘 안 하는 거 아닙니까? 반성과 사과를 잘 안 하죠. 일단 내 말이 맞고 나를 따르라 뭐 이런 게 강하다 보니까 말이죠. 근데 뭐든지 저는 그냥 일관성과 합리성인데 나종일 교수의 주장은 그냥 역사적인 맥락에서 그냥 맞아요. 역사적인 맥락에서 저렇게 흘러왔어요. 우리 속에서 냉전 시대 이후에 인류 역사가 그렇게 흘러왔거든요. 그래서 저 바로는 왜냐하면 1950년대 60년대 이때는 북한이 우리보다 잘 살았기 때문에 북한에서 소련과 중국을 통해서 들어온 특히 소련의 자금이 북한을 통해서 언제든지 우리나라에 들어올 수 있었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초창기에 무슨 뭐 그런 황태순인가 누구인지 이런 사람들 그다음에 이제 뭐 고정 간첩들을 통해서 이제 돈이 들어오고 막 그런 것들이 간첩 사건들이 몇 번 있었잖아요. 있었죠. 이인식 누구지? 그 무슨 실인가? 뭐 간첩 누구 사건 뭐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게 다 돈이거든요. 박정희 시대 때나 이럴 때 만약에 우리나라에 국내에 좌파가 있었다면 그러니까 소위에서 주사파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 국내에서 누가 도와줬겠어요. 아무도 도와줄 수 없거든요. 못 도와주죠. 무서워서. 사람이 어떤 조직이든 활동은 다 돈이 들어갑니다. 자금의 문제예요. 그렇죠. 자금 없이는 움직일 수가 없어요. 맞네. 돈의 문제네. 그럼 누군가 자금을 대준 거예요. 그 돈이 어디서 왔겠냐는 거지. 그렇지. 북에서 왔을 가능성이 높은 거네요. 그거는 소련을 통해서 이제 소련이 그래서 중남미나 이런 거 사는 걸 보면 다 소련이 뿌려요. 소련이 뭐 쿠바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혁명 자금은 소련에서 와요. 당시에. 자, 이 라종일 교수가 이제 청와대에 있을 때도 아마 뭐 이와 일맥상통하는 얘기들을 주장을 좀 했었을 것으로 미루어 짐작이 되는데 어쨌든 먹히지 않은 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운동권 주사파 뭐 이런 세력들이 좌파 세력들이 정권을 주도하고 있기 때문인가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주사파가 가지고 있는 핵심적인 그 속에서 원칙은 뭐냐면 이들이 존재하는 이유는 뭐냐면 정통성 면에서 북한이 대한민국보다 우위여야 된다는 거예요. 아주 무서운 생각을 하네요. 그러니까 이 전제는 뭐냐면 민족성이에요. 민족성. 근데 이게 스스로 좌파하고는 모순돼요. 좌파는 원래 민족주의를 배제합니다. 원래 좌파가 세계주의예요. 세계주의.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 벌어지는 게 뭐냐면 트럼프는 소위 얘기해서 국수주의를 대표하고 바이든은 글로벌리즘을 대표하잖아요. 그렇죠. 세계주의를. 맞습니다. 진보는 그게 맞아요. 세계주의가 국수주의를 배제해요 원래. 그렇군요. 일국주의나 이 민족주의를. 근데 우리나라 좌파는 완전 거꾸로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이비 소리 듣는 거예요. 그러네. 그러면 우리끼리 뭐 민족주의 이거는 이해찬유나 이런 사람들이 주장하는 거는 진보나 좌파에서는 극단적으로 배제하는 거예요. 왜냐면 그것이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를 낳은 요인이거든요. 그럼 좌파가 좌파가 아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나종일 교수 같은 이제 이런 사람들이 좀 이제 뭐 지식인 속에서 진보적인 지식인들이 보기에는 사이비도 이런 사이비가 없는 거죠. 이들이 주류를 장악하고 있는 한 좌파 자체가 존재가 악인 거죠. 그 좌파 아닌 좌파 민주당이네. 자, 저는 한편으로 보면 라종일 교수가 이 박지원 국정원장, 현재 국정원장인데 이 국정원장에 대한 그 불편한 어떤 심기도 좀 표출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한편으로 듭니다. 사실 박지원 원장이 최근에 말이죠. 과거의 탈북자 위장 간첩 사건을 전수조사하겠다 이런 발표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의 국가정보원이 혹시라도 범했을지 모를 위장 간첩 사건을 전수조사하겠다. 그래서 인권 침해를 바로잡겠다. 북한의 인권 침해는 눈을 감고 오로지 대한민국의 인권 침해만 눈을 부리켜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도 라종일 교수는 좀 불편한 감정이 좀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참 저라면 국정원이 필요가 없어요. 지금 국정원이 뭐 간첩도 못 잡고 뭐 그렇다고 해서 안보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그래서 이 정권 들어와서 심지어는 그 인적 자원으로 정보를 수집하는 휴민트도 지금 다 무너졌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소위 얘기해서
작은 나라가 단단해지려면 네. 그 세계적인 뭐 간첩을 잡냐 없었냐의 문제가 아니라 객관적으로 세계 질서와 세계 정서 변화에 대한 명확한 정보들을 많이 확보해야 돼요. 아, 그렇죠. 정보가 중요하죠. 네, 아주 객관성을 중요하죠. 가져야 돼요. 주관적인 게 아니라 네네. 우리는 힘이 없는 나라잖아요. 그렇죠, 끼인 나라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뭐 돈을 뭐 세계 뭐 12위 경제 대국이니 많이 헛소리들을 하는데 네네. 경제 대국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거는 기본적으로 네네. 파워라 국제적인 파워라가 하는 거는 다른 차원의 문제거든요. 아, 그런 그렇죠, 측면에서 우리는 그렇죠. 굉장히 고립적인 나라예요. 네트워크 상에서 보면. 예. 그래서 우리가 속에 생존력을 갖추려면 세계가 돌아가는 거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정보를 많이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지금 현 정권이 제일 취약점이 그런 거 아닙니까? 바로 그 부분이 네. 이제 우리가 지금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앞으로 미래가 더 불투명한 게 뭐냐면 네네. 우리가 세상 돌아가는 거에 대해서 완전히 깜깜하다는 거죠. 좀 어둡죠. 네.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저들 중에는 상당 부분이 그런 걸 알면서도 국민들을 속이고 있다는 거예요. 아, 예. 지들은 알면서. 그래서 지들은 개인적으로는 대책을 마련하고 있겠죠. 예.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다 해외 자산가들이에요. 박지원 장관, 그렇죠. 원래 예전부터 뉴욕에서. 이 양반은 원래 미국에 저 돈이 있는 사람이잖아. 지 재산의 상당 부분. 뉴욕에서 저 가발 장사 이런 거 하시다가 처음에는 원래 전두환 대통령 동생 정경환하고 가까웠었죠. 그러다 갑자기 어느 날 DJ 라인을 타갖고 장사치죠. 뭐. 네, 장사치죠. 예. 근데 이런 분들이 외국에서 사업을 성공을 거둘 때 그때 필요한 자금을 진짜 스스로 벌었는지 아니면 진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디선가 뭐 이렇게 돈이 지원됐는데 그런 것을 가지고 성장했는지 알게 뭡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네. 국정원장의 문제가 아니라 국정원이라는 기구 자체가 여러 가지 형태로 변화할 수는 있어요. 특히 이제 뭐 그럴 수는 있는데 국정원이 해야 될 일 제일 게 뭐냐 이거예요. 그건 뭐 정보 수집이죠. 정보 수집.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어떠한 경로에 됐든 간에 정보들을 갖다가 사전에 파악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을 위협할 수 있는 요인에 대한 그런 정보들. 그게 아니면 국가정보원이 존재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국정원이 왜 존재해요? 저기는 예방기관이에요. 국민들이 모르는 사이, 국민들이 매일 잠자고 일상생활을 하는 동안에 국정원이라는 기관은 국민들이 그 생활을 하기엔 가장 험한 일들을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페이블을 주는 거잖아요. 저 사람들한테.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맞습니다. 네. 특활비도 많이 주고. 뭐 또 월급도 많이 주죠, 사실은. 수천억에 달하는 특활비도 주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 사람이 그런 일을 안 하면 저 기구에 왜 우리가 그렇게 돈을 지불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아마 전 세계에 그 지금 파견 나가 있는 뭐 대사관 직원들 중에 아마 국정원 직원들이 가장 많이 나가 있을 겁니다. 대사관이나 영사관마다 한두 명씩 나가 있죠. 무관으로 나가 있죠. 무관도 나가 있고요. 주한 미국 대사관 같은 뭐 이런 얘기 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가서 보니까 한 10명 이상 뭐 한 20명 가까이 뭐 이렇게 뭐 상주를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자, 어쨌든 오늘 이제 라정일 교수의 이 충격적인 그 폭로 발언 이것 때문에 상당히 좀 언론들이 조금 많이 주목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뭐 대한민국의 지금 상황을 돌이켜 보건대 청와대든 아니면 국회든 또 사법부든 그 어디에도 북한이 고정 간첩으로 심어놓은 사람들이 있을 개연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자, 정권을 교체해서 이런 부분들을 또 걸러내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뭐 쉽진 않겠지만 대통령부터 그런데 대통령, 문재인에 대한 사상 검증을 한번 해볼까요? 사상 검증이라기보다 그러니까 보편적 그 정서, 그러니까 소위 얘기해서 일관성이나 보편성에서 저는 기본적으로 거기서 벗어나는 거는 다 이제 거짓말이라고 생각하니까. 요즘 거짓말 그러니까 평생을 인권으로 살아온 사람이. 북한에 관한해서는 인권에 대해서는 아닥한다? 그러면 그게 전체 그 삶 자체가 자기 스스로 부정하는 거예요. 거기서 아닥이 그거죠? 입을 닥친다. 아가리를 닥친다. 뭐 이런, 줄임말. 아닥. 우리 이제 뭐 자크 채운다. 뭐 이런 말들 요새 그런 말들 많이 쓰는데.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지금 현재 그렇게 인권을 존중하는 사람이라면 지금 박지원도 마찬가지죠. 뭐 임종석도 마찬가지. 이 사람들이 지금 정권을 잡았으면 북한 인권에 엄청난 진일보해야 돼요. 개선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맞습니다. 북한의 자유와 민주 인권에 있어서 아주 목놓아 외쳐야 돼요. 목놓아. 근데 오히려 북한의 자유와 인권이 퇴보하고 있죠. 속에서 북한의 정권, 속에서 김정일 속에서 김일성 가계의 왕조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모습 노릇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현재. 그렇죠. 그 김정은 뚱땡이가 뭐 남북 관계 개선에 대한 의지가 제가 볼 때는 별로 없어요. 근데 이용할 대로 이용해 먹고 어차피 이제 트럼프도 물갈이 되고 하니까 지들 스스로 뭐 이제 새로운 전략을 좀 구상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 김정은이 보기에는 네. 그 문재인 정부는 그냥 옛날에 그 남로당처럼 남한 지부야. 남한 지부. 네, 남한 지부야. 지부장이야, 지부장. 그럼 남한 지부. 그러면 뭐 국정원에 고정 간첩이 있을 수밖에 없네요. 남한 지부장이. 있으나 없으나 네. 그냥 뭐 국정원장이 뭐 알아서 네. 그냥 뭐 손가락만 까딱하면 알아서 저런 짓을 하는데 뭐 굳이 그렇죠. 고정 간첩이 뭘 필요하겠어요. 맞습니다. 뭐 사실은 실제로 뭐 남한 지부란 얘기는 아닙니다. 남한 지부처럼 그렇게 납작 엎드려서 뚱땡이한테 뭐 이것저것 뭐 잘 보이려고 애를 쓰기 때문에 그렇게 비춰지는 측면이 있다. 아니 뭐 삐라도 못 날리게 하는 나라가 나라예요. 진짜 그게 말이 됩니까? 그렇죠. 사실은 라종일 교수가 오늘 한 얘기 중에 대북 전단 살포 금지하는 이 법안도 말이 안 된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왜냐하면 북한에는 그 실상을 알리고 이 해외에서 지금 세상에 돌아가는 정보를 어떤 식으로든지 전달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걸 막으면 되겠느냐. 진짜 인권을 위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과연 지금 그렇게 하는 것이 옳으냐. 이런 주장도 했습니다. 그렇죠. 북한 인권을 위해서는 북한 인권과 자유민주를 위해서는 그래서 이제 우파 쪽도 그걸 계속 압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민간 단체들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삐라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형태로 뭐 그 단파 방송을 하든 아니면 뭐 어떤 형태 같은 그런 노력들을 하는 기관이나 기구들에 대해서 국제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우리 역사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도 민주화의 역사를 한 축으로 우리가 산업화 역사만큼이나 존중한다면. 그것이 우리나라 내에서 끝날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도 그대로 갖다 적용이 돼야 돼요. 그것이 그렇죠. 우리가 인류 역사를 맞습니다. 위해서 기여하는 것이고 그것이 보편적으로 타당해요. 그렇죠. 그래야 우리 스스로가 자부심을 가지만 하는 거지. 맨날 무슨 유공자들한테 돈 주고 유공자들 뭐 챙겨준다고 해서 그게 우리가 민주화를 기리는 게 아니에요. 맞습니다. 민주화를 우리가 기리는 제대로 자세는 자유와 민주, 인권이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존중했다면 그것을 못 누리는 사람들한테 그것을 똑같이 누릴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것이야말로 진정하게 민주화를 갖다가 존중하는 거예요. 우리가 속에서 기리는 방식이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지금 현 정권은 그런 관점에서 봐도 좌파는 아니네요. 사이비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다 거짓말쟁이들이라고. 그렇군요. 네, 이 사이비 좌파 정부의 간첩들이 얼마나 많을지 염려도 되고 걱정도 되는데 여러분 어쨌든 라종일 교수가 일종의 화살을 쏘아 올렸으니까 이 화살을 맞는 관역이 드러나겠죠. 네. 그 드러나는 관역이 어디일지 한번 귀추를 주목해 보기로 하고 첫 번째 주제 DJ 노무현의 외교안보 책사 라종일의 이 폭로와 관련된 주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